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이준석께는 힘을 못 썼고 윤심을 등에 업은 김기현 대표가 당선됐습니다. 평가와 의미 짚어보고요. 민주당은 김건희 의혹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정의당과의 공조 어디까지 왔는지 짚어봅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경남 합천에서 난 산불은 불이 난 지 20시간 만에 주불이 진화됐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불면서 봄철 산불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방 대책과 함께 해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산불 3단계까지 발령됐던 경남 합천 대형 산불의 주불이 오늘 오전에 모두 잡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불 영향 구역이 160여 헥타르로 축구장 228개 면적에 달했습니다. 밤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렸지만 양이 적어 해갈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분간 건조한 날씨 속에 기온이 더 오를 예정이어서 산불 위험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서 당대표로 선출된 김기현 국민의힘 신인 대표가 총선 승리를 목표로 제시하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대표 취임 첫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특검 법안을 접수하면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허위 노조를 만들어 건설 현장에서 수천만 원을 뜯어낸 조직 폭력배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건설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독재 정권 보장 수단으로 보고 있어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핵 역량을 강화하는 북한이 미국과 동맹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경남 합천에서 난 산불의 주불은 모두 잡혔습니다. 불이 시작된 지 약 20시간 만인데 산림당국은 헬기와 진화 인력을 동원해서 뒷불 정리, 즉 산불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주위에 탈 것을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상은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지금 큰 불길은 모두 잡혔다고 하고요. 지금 진화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산림청은 오전 10시에 합천 산불의 주불이 모두 잡혔다고 발표했습니다. 불이 시작된 지 약 20시간 만입니다. 지금은 헬기 10대와 진화 인력을 잔류시켜서 뒷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3월 8일 오후 2시 10분경 경남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산 19-4번지에서 발생한 산불은 20시간 만인 오늘 오전 10시부로 주불이 진화되었습니다. 네, 이번 산불의 영향을 받은 지역은 163헥타르에 달하는데요. 축구장 230개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불에 탄 피해 면적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집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현장 가운데 일부 지역은 급경사지대여서 밤새 투입된 진화대원들이 불을 끄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불로 생긴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산불 확산 우려에 따라 대피했던 주민 200여 명도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불이 모두 꺼지면서 3단계까지 올랐던 산불 대응 단계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이번 산불의 발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실화의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산림과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가 모두 끝나면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군 당국은 경남 합천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을 위해 어제부터 이틀 동안 헬기 7대를 비롯해서 군 병력 46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헬기 7대와 육군 39사단 신속대응사단 병력 30여 명을 투입한 데 이어 오늘 헬기 7대와 신속대응사단 병력 425명과 장비 30대를 화재 현장에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충남 당진시 성문면에 있는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산림 0.15 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산림당국은 근처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난 불이 야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건조한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25도를 웃도는 초여름 더위가 찾아올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고 낮에는 건조하고 따뜻한 서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올라 일부 지역은 3월 상순 기준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화순이 27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서울 22도 등 전국 대부분 지방이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하겠고 남부의 일부 지방은 초여름처럼 다소 덥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인 토요일까지는 건조한 날씨에 고온 현상이 겹치면서 산불 위험이 커지겠다며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는 일요일 전국에 단비가 내리면서 주춤할 전망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경남 합천 산불 오늘 오전 10시 20시간 만에 주불이 진화가 됐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최근 산불이 하루 10건이 넘을 정도로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계절적인 원인도 있지만 대부분 인재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응과 예방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조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경남 합천 산불 상당히 걱정이 컸어요. 네. 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도 많이 불었기 때문이에요. 어제 일단 진화, 아직 완전 진화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주불은 잡혔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앞서 보도된 바로 확인이 되는데요. 예.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이제 한 95% 정도 진화가 됐고 또 화선이 약 0.5km 정도 네. 이렇게 이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오히려 이제 야간에 더 커지지 않고 확산되지 않은 상태, 상당 부분 화재가 진압된 상태였기 때문에 해가 뜨면서 오늘 오전에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진압들이 이루어져서 지금으로서는 주불은 거의 완벽하게 잡힌 상태고 예. 다만 이제 오후에 이런 또 아직까지 잔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지기 전까지 잔불 정리라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더 이상 화재가 커지거나 추가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근데 지금 날씨 자체가 좀 건조하기도 하고 바람이 계속 많이 부는 상황이어서 잔불이나 뒷불 정리할 때 더 주의해야 될 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분다면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는 뭐 이를테면 낙엽 속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이제 이 잔해들 사이 속에 있는 불티들이 다시 재발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어제 밤이라든지 지금 현재 현장의 이 바람 상황들을 본다면 오히려 평상시 수준보다도 조금 낮은 수준의 바람이 이렇게 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잘 마무리를 한다면 추가적으로 재발화되는 위험성들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또 밤에는 또 바람이 어떻게 또 바뀔지에 대한 부분도 예측이 또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하게 이런 잔불 정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과거 대형 산불을 보면요. 진화가 됐다고 발표가 됐는데 다시 밤에 재발화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잔불 정리 작업 중에 다시 또 불이 확산하는 경우도 많죠. 네, 맞습니다. 워낙에 이제 소실 면적들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예. 잔불 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 육안으로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정리가 되고 완벽하게 됐다 하더라도 또 다 확인이 안 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특히 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분다거나 또 야간에 이런 부분들이 활동이 제한적인 경우에 재발화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오늘 주간에 충분히 이런 잔불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야간에 재발화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모니터링을 조금 네. 더 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화면 잠깐 보여주실래요? 예, 저 화면 보면요. 지금 저걸 화선이라고 합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예. 뭐 화재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가장 최선, 가장 앞부분이 이를테면 소실이 되고 화산가 이제 진행되는 방향에서 불꽃이 있는 저 부분들을 이제 화선이라고 하는데요. 예. 지난 밤 사이에는 지금 이제 화재 현장이 최대 한 7km 정도까지 화선이 확대된 것으로 보였는데요. 뭐로 찍은 겁니까? 지금 화면은요? 저는 아마 드론으로 공중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그래서 야간 같은 데는 육안으로 식별하면서 잔불 정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예. 이렇게 드론을 통해서 드론은 열화상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는 드론들을 그렇군요. 운용해서 잔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진압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요즘 워낙 건조해서 3월 들어서는 하루에 10번 넘게 산불이 난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큰 원인 계절적인 걸로 보면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원인 자체는 사실 산불 같은 경우는 어느 계절이든 간에 대부분 이제 사람의 부주의라든지 실화에 의한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에 의한 어떤 원인은 있는데 다만 산의 환경 또 불이 붙을 수 있는 산림의 어떤 조건들이 봄철이 가장 취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건조한 기후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겨울이랑 봄이 가장 건조하다고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네, 네. 다만 겨울 같은 경우는 사실 눈이 내리거나 이렇게 적설이 되는 경우에 상당 부분 건조하다
한다 하더라도 산에 이런 수분이라든지 혹은 또 이런 눈에 의해서 직접 척화되는 상황들은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봄철 같은 경우는 기온도 높아지고 굉장히 건조한 상황, 또 건조한 기간들이 굉장히 길어지는 상황, 예. 이런 것들을 본다면 봄철에 이런 산불에 대한 이 발생 빈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58% 가까이가 지금 봄철에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러한 위험성이 가장 높은 계절이다. 그리고 또 실제로도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5월까지는 계속해서 주의를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3, 4, 5월이 가장 취약한데요. 그중에서도 4월과 5월이 연결되는 5월 초까지가 가장 큰 화재도 많이 발생했고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지금 3월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4월 이런 때는 더더욱이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합천 지역 기상 예보를 보면요, 습도가 약 40% 되고 풍속이 약 초속 2m라고 합니다. 네.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까요? 일단 건조한 기후는 맞습니다. 습도가 50도 이하로 되기 때문에 이 예. 부분은 상당히 좀 건조한 상황이라서 착화가 될 가능성들, 건조한 정도에 따른다면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거고.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예, 수준이다. 다만 이제 바람의 속도는 2m/s라서 사실 이 부분은 평상시의 바람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바람이 네. 특별히 더 많이 불어서 위험한 요인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네. 이번 합천 산불 보면 산 중턱에서 불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분석할 때 좀 의도적인 방화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 네. 산 중턱에서 나는 거랑 뭐 아래에서 나는 거랑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은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화,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사람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지역 혹은 또 접근 가능한 등산로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좀 많고요. 예. 또 한편으로 주변에서 다른 곳, 이를테면 농가라든지 주변 지역에서 뭔가 쓰레기를 소각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에서 불티가 날아가서 한다 하더라도 산에 깊숙한 것까지 날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산의 낮은 쪽에 불꽃이 떨어지면서 불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중턱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거는 다소 이제 인위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물론 자연적으로도 이렇게 건조한 기후가 된다면 뭐 심지어는 나무들끼리 마찰이 되면서도 발생하는 걸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이를테면 뭐 물방울에 빛이 비치면서 이런 것들이 약간 볼록 렌즈처럼 이렇게 이제 되면서 산불이 발생하는 아주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발생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아마도 이제 발생한 위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이런 인위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은 산불 진화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접근성이 일단 어렵고 헬기로 이 물을 퍼다가 꺼도 이게 한계가 있고요. 산불 진화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지형적인 이유 때문이죠. 예, 맞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산이라고 하는 특성상 우리가 불이 나더라도 이를테면 일반적인 건물이나 도시에서도 불이 났을 때 그 건물에 빨리 접근해서 빨리 그렇죠.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서 진압을 할 수 있다면 훨씬 효과적인데 예. 산불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지상에서의 접근 자체도 상당히 어렵고 아예 접근이 불가능한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공중 진압이라고 하는 헬기를 이용한 이런 이제 진압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헬기 진압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그러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진압 활동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물을 뿌리고 또 물을 담아서 다시 뿌리고 하다 보니까 예. 연속적인 진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사이에 또 다시 번지는 상황. 또 야간이 되면 공중 진압은 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야간에 또 여러 가지 강풍이라든지 이런 또 진압의 한계 때문에 더 확산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것들. 또 그리고 한번 불이 붙으면 굉장히 넓은 지역까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태우기 때문에 많은 인원과 많은 이런 이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의 한계 이런 것들이 다 산불 진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산불이 진압하기도 어려운데 앞서 인재로 인해서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 많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실수로 불을 질렀을 경우에 그럴 때 방화범 검거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방화범을 검거하는 거에 앞서서 이게 방화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들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CCTV라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보는 상황들도 있겠습니다만 산림 같은 데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누가 불을 질렀는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만약에 이제 확인이 된다면 사실은 그런 확인된 사항들을 가지고 검거하는 것들은 상당히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가능한데요. 최근에 검거율을 보면은 약 한 41%, 40% 내외 정도 이 정도는 검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 예. 불구하고 방화로 확실히 추정된다 하더라도 이런 객관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라든지 또 이를테면 목격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에는 예. 이런 부분들 검거 상당히 어렵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대처 요령 좀 짚어보겠습니다. 불이 나잖아요. 불이 난 것을 확인을 했어요. 제3자가 확인할 수도 있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사실 불이 막 난 상태, 그래서 네. 막 시작되는 상태라면 주변에 최근에는 이제 산불 진화용 기구들이 상당히 많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압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런 불이 사람이 끌 수 없는 정도로 이미 확대가 된 상황이라면 이런 분은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산림청이라든지 119에 신고를 하셔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들을 빨리 알려서 조금이라도 빨리 진압하는 인력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예. 이렇게 신고를 하실 때 산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산에서 불이 났어요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났는지를 찾는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요즘은 최근에 이제 산행로라든지 혹은 또 산 지점마다 이런 위치 식별을 할 수 있는 이런 표식을 해놓고 혹은 거기 그렇습니까? 넘버링도 해놓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위치를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특정을 해서 신고를 아. 하시는 게 산불 진압에 훨씬 효과적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그렇겠네요.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산 인근에 사시는 분들 이렇게 산불 위험이 높을 때 평소 어떤 거 주의하시는 게 필요할까요? 일단 평상시에는 당연히 산불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비와 이를테면 뭔가를 태워서 불티가 날아가는 그래서 주변에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논밭을 전답을 태우는 이런 행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고요. 네. 또 그 이외에도 사실은 건물 자체에 불이 남으로써 내 집에 불이 남으로써 이 불이 커져서 사실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자기가 본인이 거주하시는 집의 화재 안전에 관련된 부분도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너무나 굉장히 건조한 기후 같은 경우라면 불이 나서 오히려 모든 집으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주변에 충분히 물을 뿌려주시는 것들. 그래서 혹시라도 불이 발생했을 때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에 이제 버퍼링, 조금 더 이제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한다든지 또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불이 났을 때 본인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경로라든지 임시 대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두시는 것이 훨씬 좀 산불에 대비하고 안전하실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합천 산불로 인근 6개 마을 주민 200여 명이 대피를 했어요. 네. 미리 잘 대피를 했고 지금 다 복귀하셨다고 하는데 등산객들 있지 않습니까? 등산객들도 산에 올라갔다가 뒤늦게 화재가 난 것을 보면 대피를 해야 되잖아요. 네, 대피 요령은 어떻습니까? 일단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불이 대부분 이제 이 낮은 곳에서 위쪽, 능선을 타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는 방향으로 위쪽으로 대피하시면 더 위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산하는 방향,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산불이 이제 보였다면 대피를 하신다면 수평적으로 대피를 하실 때는 바람을 등지고 왜냐하면 산불이 바람을 타고 확산이 되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맞닥 들어가면 오히려 불에 가까워지는 쪽으로 대피를 하는 예.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바람을 등지고 대피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주변이 전부 다 산불로 둘러싸여서 대피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바닥이 움푹 패인 곳이라든지 주변에 바위라든지 암석 같은 거를 있어서 가연물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이 오히려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금 개인적인 차원에서 뭐 예방을 해야 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들 더 해야겠습니까? 뭐 지금도 이미 여러 가지 산불에 대한 경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령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경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사람에 의한 실화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등산객이라든지 산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런 예방이라든지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계몽하고 홍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어야지 사실은 산림이 훼손되는 것도 굉장히 안타깝지만 예. 어쨌든 사람들이 화를 입거나 또 피해를 입으시는 것들을 최소화하려면 이런 분들 화재 예방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알릴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3월, 4월, 5월에 산불의 전체 58%가 이때 발생한다고 하니까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듣습니다. 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전당대회 끝났죠.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대표가 당선이 됐고요. 오늘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네, 김기현 지도부의 목표로 내년 총선 승리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제시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취임 첫날 맞이한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대표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죠. 어떤 말들 했습니까? 네, 김기현 신임 대표는 오전 10시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행보를 개시했습니다. 회의 시작 전 새 지도부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부터 한 김기현 신임 대표는 취임 첫 메시지에서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 성공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지도부의 임무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총선의 압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는 다음 주 식사가 예정돼 있다면서 앞으로는 당 운영을 포함해 국정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신임 대표는 주호영 원내대표 등 기존 지도부, 전날 전당대회에서 함께 당선된 신임 최고위원들과 현충원을 방문했는데요. 전 대통령 묘역에서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에는 오직 민생, 다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적었습니다. 참배를 마친 김신임 대표는 당대표 비서실장 같은 주요 당직 인선은 최고위원들과 논의해 다음 주 월요일쯤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치가 복원돼야 한다면서 김기현 신임 대표가 정쟁이 아닌 민생을 챙기는 방향으로 나아가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놓고 서로 누가 더 잘하나 이런 경쟁을 하는 합리적 정치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과 관련한 현안 질의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전 내내 이어졌던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는 잠시 정회된 상태입니다. 앞서 현안 질의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서울대,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출석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정 변호사 아들의 재학 여부도 공개하지 못한다는 서울대 입장이 선택적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는 선택적으로 지금 개인정보 권리를 보호하고 있고 선택적으로 그걸 까고 있는 거예요. 서울대 측은 거듭 확인은 어렵다면서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점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강제 전학 8호를 받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감점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 변호사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학교 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주문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화해와 치유의 과정이 전제돼야 이 부분이 사실 삭제의 의미가 있는데 이런 피해자의 어떤 의사를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거죠. 현안 질의에서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 문제 외에도 경기도교육청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고요? 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접수했는데요.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한 특검 법안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과 코바나 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가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만 서면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만 서면 검찰 수사는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물론이고 코바나 컨텐츠 대가성 협찬 혐의를 포함한 특검법이 꼭 필요합니다. 정의당도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특검을 하자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 민주당과 의견차가 있어 논의가 끝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 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와 재판에 대한 시선을 돌리는 정략적인 수단이라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재판의 시선을 돌리고 물타기 하기 위해서 하는 정략적인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입법을 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특검법을 두고 한동안 대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해법이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와 자문을 거쳐서 사법부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이라는 결론 하에 채택한 대한민국의 주도적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번 정부의 해법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겪은 아픔을 조속히 치유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거듭된 고민의 결과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역사는 잊어서도 안 되지만 멈춰서도 안 된다면서 일본은 우리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에 나가는 데 있어서 협력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정부가 다음 주 후반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셔틀 외교의 재개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나섰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셔틀 외교가 재개되면 12년 만으로 관계 개선의 상징적 조치가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복수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셔틀 외교를 재개하는데 한일 정부가 의견을 일치한다면 기시다 총리도 첫 방안을 위한 조율에 들어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 3.1절에 일장기를 걸었다가 논란을 불러왔었죠. 이 세종시 주민을 YTN이 취재했습니다. 네, 이후로도 유관순 열사가 절도범이라고 주장하거나 소녀상 철거 집회에 참석하는 등의 비판적 여론을 자극하는 행동을 이어갔는데요. 현직 목사라는 이 주민을 한동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3.1절 당일 아파트에 일장기를 걸었다가 호된 비판을 받은 이정우 목사. 회사 사무실에도 커다란 일장기를 걸어놨습니다. 다른 사무실엔 세로형과 족자형 태극기 3개도 있습니다. 3.1절 집에 일장기를 걸었던 이유 이렇게 설명합니다. 좀 우호적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에 일장기를 흰오마루를 개항을 했고요. 다른 집들도 이제 태극기를 달고 함으로써 같이 일장기가 좀 어우러지는 상황을 저는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화해와 평화의 상징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일본군 위안부는 사기고 소녀상도 철거해야 한다는 보수단체 집회에도 참석한 이유를 묻자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근거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실제로는 절도범이었다는 말도 있는데 이에 대해선 아직 공부하는 중이라 숙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유관순 누나라고 하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뭐 그 반대되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모욕이나 주거 침입엔 변호인단을 꾸려 고소 절차에 돌입했고 자신의 교단에서 징계를 받을 경우엔 소송으로 맞서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특정 정당에 가입했는지를 묻자 이 목사는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달 금리와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이틀째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도 긴축 완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달 금리 인상과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경제 지표가 더 빠른 긴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전날 상원 청문회에 이어 이틀째 경제 지표의 강세를 언급하며 큰 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And I stress that no decision has been made on this. But if the totality of the data were to indicate that faster tightening is warranted, we'd be prepared to increase the pace of rate hikes.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으로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도 긴축 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CNN에 출연해 물가가 다시 치솟지 않도록 금리 인상 기조를 조기에 완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고용시장 등을 거론하며 미국과 유럽 경제가 놀라운 회복력을 입증하고 있다면서 아마도 올해 세계적 경기 침체를 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긴축에 방점을 둔 파월 의장의 입장이 확인되면서 이번 달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폭이 다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올 들어 체결된 서울 아파트 월세 계약 10건 가운데 7건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R114가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월까지 체결된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14,317건 가운데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월세 비중은 66%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6%포인트 늘어난 겁니다. 같은 기간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는 3,600여 건,
85제곱미터 초과는 1,250건 순이었습니다. 월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소형 거래 비중이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대파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도매 가격이 1년과 비교해 4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어제 기준 대파 도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2,92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8% 올랐습니다. 평년 수준과 비교해도 37% 넘게 오른 수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파 재반 면적이 줄어서 공급량이 감소해 가격이 올랐다면서 오는 6월 이후에나 강세가 꺾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애호박, 오이, 청양고추도 지난 1월 한파 영향으로 생산량이 줄어서 도매 가격이 2배 수준으로 뛰었지만 이번 달부터는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직후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내사 종결해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근처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하고 사건 직후 A씨에게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8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3천여 명, 2주 전보다는 40여 명 많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43명으로 18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사망자는 2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4,081명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 정해질 걸로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다음 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서 대중교통에 탑승할 때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과 약국, 요양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은 다른 장소보다 먼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바뀔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도 자문위 회의에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푸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 위원장은 계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본 뒤 3월 말쯤 결정해서 4월쯤에 의무를 풀면 괜찮을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5명이 동시에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5명이 RSV에 감염돼 3명이 인근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조리원에는 신생아 12명이 머물고 있었던 걸로 전해졌는데 방역당국은 추가 환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RSV 감염증은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영유아나 면역 저하자, 고령자는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 경찰이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석 달 동안 2,800여 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 폭력배들이 노조를 가장해서 원래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경우도 확인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이 기자. 네, 경찰청입니다. 실제 조폭이 이 노동조합 간판을 걸고서 노조 행세를 한 것 확인이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노조 지부를 설립해서 건설 현장 8곳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충북 지역 폭력 조직원들이 적발됐습니다. 조합 활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설사에서 돈을 받아내려고 가짜 노조를 만들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불법 고용 외국인을 모두 신고하겠다. 또 노조원을 풀어서 현장 입구에서 매일 집회를 하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는 비공식적 웃돈을 뜻하는 원래비 명목으로 모두 8,1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폭력 조직 소속 2명을 포함해서 이 가짜 노조의 간부 3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인천 지역 폭력 조직원이 노조 간부인 법률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장비 사용을 강요하는 등 건설사를 상대로 1,100만 원을 갈취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전현직 조직폭력배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연루된 사건 10여 건을 수사하면서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건설 현장 2곳에서는 출입문을 몸으로 막거나 차량을 주차해 작업자와 장비 출입을 막고 합의금 명목으로 2억 7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노조 간부 3명이 구속됐고요. 건설 현장 출입구 앞 도로에 동전 수백 개를 뿌린 뒤 하나하나 천천히 주워서 레미콘 차량 통행을 막은 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 건폭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이런 건설 현장 폭력 행위를 근절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앞서 소개한 사례들 모두 경찰의 특별 단속 결과에 포함이 된 거군요. 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200일 동안 건설 현장의 갈취와 폭력 등 불법 행위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3개월간의 중간 결과를 발표한 거고요. 지금까지 모두 581건, 2,863명을 단속해서 2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법 행위의 종류를 나눠보면 전인비나 원예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경우가 전체 75%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전체 단속 인원 가운데 77%가량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즉 양대 노총 소속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건폭을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도 단속을 강화하고 상위 단체와 조폭의 조직적 개입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불법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종합분석팀을 설치하여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조직적인 지시 및 공모 여부까지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노조가 주장하는 외국인 불법 고용이나 불법 하도급 같은 건설사 비리는 이번 특별 단속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향후 수사 계획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고치려 하지 않고 탄압에만 열을 올린다고 맞서고 있어 경찰의 단속이 이어질수록 반발 수위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오철입니다. 전북 순천군 구림농협조합장 투표소 사고의 사망자가 1명 늘었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전남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73살 할머니가 어제 오후 끝내 숨지면서 사망자가 모두 4명이 됐습니다. 중상자 4명과 경상자 12명은 11개 병원으로 분산 이송돼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제동장치와 가속페달을 오인한 운전자 74살 A씨의 운전 미숙으로 잠정 결론 짓고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청은 장례비 등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과 후속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장례위원회 설치는 주민과 관계기관 등과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한 70대 운전자. 운전면허 적성 검사를 받은 지도 얼마 안 된 걸로 확인됐는데요. 이 같은 고령 운전자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에도 80대 운전자가 몰던 통근버스가 앞서 달리던 굴삭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버스는 굴삭기를 추돌하고 근처 언덕 아래로 10m 정도 미끄러진 뒤에 멈춘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고로 승객 2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로 가보겠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하던 흰색 차량. 갑자기 앞에 있는 차량 2대를 들이받고 잠시 멈추나 싶더니 빠른 속도로 후진하며 아파트 외벽까지 돌진합니다. 아찔하죠. 당시 80대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 2021년 발생한 교통사고 20만 3,130건 가운데 고령 운전자 사고는 5만 5,980건, 전체의 28% 정도였습니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고 위험도도 더 커집니다. 특히 80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부터는 위험도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지자체마다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혜택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철원에서는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잦은 반납하면
30만 원을 주고요. 전북 전주에서도 70대 이상 운전자부터 면허를 반납하면 20만 원어치의 교통카드를 발급해줍니다. 문제는 참여율이 낮다는 겁니다. 또 면허 반납은 이동권을 침해할 수도 있어서 면허 유지를 위한 검사 강화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70세 이상 운전자부터 면허 재심사를 받는데요. 의료 평가 결과에 따라서 주행 능력 평가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일리노이의 경우 고령자들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도로 주행시험이 의무입니다. 81세부터 86세는 2년마다, 그리고 87세 이상부터는 매년 갱신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운전 능력을 평가받는 겁니다. 호주는 75세 이상부터 의료 평가를 매년 받아야 하는데 결과에 따라 전문의의 권고가 있으면 운전 실기 평가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75세 이상 운전자부터 3년 주기로 적성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신체와 인지 능력 검사만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실제 운전 능력을 평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도 실제 도로 주행 능력을 시험하고 또 조건부로 운전 시간이나 구역을 제한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식욕 억제제와 프로포폴,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을 어기며 계속해서 처방한 의사 200여 명에게 투약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4월 의료용 마약류를 기준에 맞지 않게 처방한 의사 4천여 명에게 경고 조치를 한 이후 추적 관찰한 결과 219명의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해 기준을 벗어난 처방, 투약 행위 금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114명은 펜타민 등 식욕 억제제를 3개월을 초과하거나 만 16살 이하에 처방을 했고 8명은 프로포폴을 전신마취 수술 등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사용하거나 최대 허가 용량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97명은 졸피뎀을 잘못 처방 투약했는데 1개월을 초과하거나 만 18살 미만에게 처방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을 강화하고 대학 입시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 방향을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최대 2년인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학폭위 조치에 생활기록부 기재가 도입된 2012년엔 초등학교와 중학교 5년, 고등학교 10년이었던 보존 기간이 2013년 초중고 모두 5년으로 단축이 됐었고 2014년엔 다시 2년까지 단축됐습니다. 교육부는 학폭위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인천 현대시장에 초기 진화에 필수적인 소화전 일부가 없었던 걸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인근 재개발 공사로 기존에 있었던 소화전을 없앤 뒤 5개월 동안 설치하지 않았는데 상인들은 소화전이 없어서 화재를 키웠다고 주장합니다. 윤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현대시장 상점 곳곳이 시커멓게 타들어간 채 주저앉았습니다. 특히 야채 가게들이 모여있는 부근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이곳 주변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이상하게도 화재 현장에서 불과 10m가량 떨어진 소화전 자리가 콘크리트로 메워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곳에 소화전이 있었습니다. 소화전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소방호스를 연결하는 시설물로 초기 진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소화전이 설치돼 있던 곳 주변에는 화재 당시에 사용하지 못했던 걸 보여주듯 소방호스만 바닥에 놔뒹굴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불이 났을 때 소화전이 없어 초기 진화가 어려웠다고 울분을 토합니다. 초기 대응을 못한 거잖아요. 초기 대응을. 초기에 만약에 여기 뭐가 있었으면 소화전이 있었으면 여기서 연결을 해서 저쪽으로 가서 끌 수가 있었던 상황인 거죠. 나는 이게 참 인재라고 봐, 인재. 그렇다면 소화전은 왜 사라진 걸까? 소화전이 없어진 건 인천 현대시장 옆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재개발 공사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재개발 조합 측 철거업체가 새로운 소화전 위치를 선정해달라고 중부소방서에 요청했고 2달 뒤 새로운 자리에 설치하겠다는 확답 공문을 소방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새로운 소화전을 설치하지 않고 5달이나 방치한 겁니다. 인천 중부소방서 역시 구체적인 설치 시한을 못 받거나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에 이를 강제할 규정도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폐쇄를 해야 할 경우에는 인근에 동일한 소화전을 우선 설치하고 폐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한 소화전 개폐 및 이전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도 필요합니다. 화재 사고에 있어 소화전은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없다면 그만큼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를 독재 정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어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미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핵실험을 준비하며 핵 역량을 강화하는 북한이 미국과 동맹에 중대한 위협이 될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이 내놓은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는 북한이 핵을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역량을 더욱 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핵무기를 국가안보 체계의 중심에 두고 미국과 동맹을 겨냥한 핵과 재래식 무기 역량을 강화할 거라는 겁니다. North Korea similarly remains a proliferation concern as it continues its efforts to steadily expand and enhance its nuclear and conventional capabilities, targeting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periodically. 보고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독재 정권을 보장하는 궁극적 수단으로 보고 있어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Using aggressive and potentially destabilizing actions to reshape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in its favor and to reinforce its status as a de facto nuclear power. 미 국가정보국은 군 현대화 목표로 전술핵 작전을 공표한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한국군과 미군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 한다며 미사일 방어체계 MD를 무력화할 정도의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의 기술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ICBM을 비롯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9월 한미연합훈련 시기에 맞춰 도발 횟수를 늘린 점에 주목하며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빈도와 규모를 줄여 동맹이 약화하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보고서에는 특히 북한의 사이버 역량에 대한 분량이 늘었습니다. 사이버 전력이 강화돼 가상화폐 탈취뿐 아니라 핵심 인프라를 공격할 정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그리스 역사상 최악의 열차 사고 후 폭풍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이 사임하고 총리가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8일 그리스 전역에서 수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수도 아테네에서만 학생과 교사 등 최소 3만여 명이 도심 행진에 나서 누구든 열차에 탔을 수 있다며 사고가 아니라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수도뿐만 아니라 제2의 도시인 테살로키니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습니다. 비구름이 걷히고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10.3도로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돌고 있는데요. 한편 공기도 탁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현재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한데요. 내일도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광주와 제주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도 중서부와 경북 지방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산불도 비상입니다. 합천 산불은 큰 고비를 넘겼지만 내일과 모레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영동과 영남 지방에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내일은 기온까지 크게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예년 기온은 4에서 6도가량 크게 웃돌겠고 내일 낮 기온도 서울 22도, 대전 25도까지 올라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대구 25도, 광주 26도까지 올라 한낮에는 초여름 같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이 같은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성은 더 커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단비가 내리면서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일요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형 산불 위험성이 무척 큽니다. 또 내일은 일교차가 극심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결과를 봤을 때 이준석께는 힘을 못 썼고요. 윤심을 등에 업은 김기현 대표가 당선이 됐죠.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오늘 김건희 의혹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정의당과의 공조가 어디까지 왔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